어, 우리 김인영 교수님처럼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금 아직까지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어, 정필수 박사님이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정필수 박사님, 네. 그러면 우리 정필수 박사님이 그 어, 좌장으로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우선 나중에 들어오시면 중간에 축사를 듣도록 하고 우리 신현수 부회장님께서 축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원수입니다. 제 말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예. 이제 푸른 5월인데 날씨도 좋고, 굉장히 놀러 갈 때도 많은데, 이렇게 토요일 날 공부방에 다 모이셔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면학하는 열의가 아주 좋아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우리 선장이신 선장 김인현 교수님의 바다와 배, 그리고 별을 오늘 강의를 듣게 됐는데, 평소에 아마 김 교수님은 그 수상록으로 자기 수필을 이렇게 이제 쭉 써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내주시는 글을 이제 쭉 읽고 뭐 못 볼 때도 있지만 하여간 그걸 보면서 평소에 우리 교수님이 갖고 계신 그 생각이나 그 마음이 하여간 그 바다를 넘어서 그 수평선을 향해서 무한을 보고 계시다는 느낌을 늘 가졌거든요. 근데 오늘 그 제목이 이제 바다와 배 그리고 별인데 우리 선장님의 그 김인현 교수님의 이 열정이 어디서 나올까 이런 거를 늘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이제 느끼는데 바로 그냥 바다만 있으면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일하는 게 힘들다고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선장이시기 때문에 배를 또 타시고 이러면서 항상 별을 보시니까 그 무한을 향해서 이렇게 항상 희망을 갖는 이제 그런 그 꿈을 꾸는 마음을 항상 늘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제 우리 이제 사람이나 저 자신을 많이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이제 그럴 때마다 그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육체를 갖고 있고 정신 그리고 영혼 이렇게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항상 날씨의 변화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변화가 심한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인간의 심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결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핍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고 항상 경계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결핍을 쫓아서 일만 하면 힘들어서 정신이 지치게 돼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먼 곳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가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그 결핍을 넘어서서 풍요를 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가치를 향해서 자기의 인생의 이정표를 세우고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항상 바로 그것이 철학하는 마음이기도 한데 바로 그런 철학하는 마음을 통해서 자기를 초월해서 무한을 바라볼 때 이런 그 희망을 갖고 풍요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이 김인영 교수님의 그 글을 볼 때마다 그리고 늘 하시는 열정을 볼 때마다 거기에 바로 그리고 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초를 향해 가는 그 마음이 있어서 항상 열정을 갖고 사시는구나 하는 그 깨우침을 늘 주고 계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그 강의를 직접 또 요약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오늘 감사합니다. 같이 경청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수 부회장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제가 정말 배울 게 진짜 많다는 제가 항상 주위의 어른으로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 중에 먼 곳을 바라보고 가치를 생각하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느끼는 결핍을 넘어서서 풍요를 느낀다는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와닿은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부장님. 자, 그러면 오늘 1강과 2강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1강은 제가 지난 2주간 단톡에 올라온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서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인영 교수님의 해상법 주간 브리핑, 그리고 서경원 박사님의 그 해운 저널 읽기, 이렇게 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공유한 자료가 잘 보입니까?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주간 우리 단톡에 올라온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전체 화면으로 잘 보일까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요 단신을 한 8가지 정도 요약을 했고요. 우리 올라온 단톡 내용 중에 좀 개인적인 내용들은 좀 가능한 좀 빼고 우리 공부 모임의 그, 어, 모임의 지향성에 맞는 부분만 선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HD 현대가 최근 미국 AI 엑스포에서 무인 함정 USB 모형을 공개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 7일에서 8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월터 E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AI 엑스포에서 그 AI 기반 무인 수상정 모형 테네브리스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요. 이 선박의 특징이 아마 엄밀하게 적진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의미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하 중량이 14톤, 전장이 17m 정도 규모의 고성능 하드웨어를 갖춘 선박으로서 아주 고도화된 AI를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가 되면 아마 실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상선을 넘어서 이런 방위 산업에까지 이런 AI 무인 선박이 이제 도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국해양대 김낙현 교수님이 한국연구재단 우수 연구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은 아마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 지원을 받는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연구 제목은 19세기 후반 세인트 존 함장과 실비아호의 조선 남서 해안 탐사라는 제목으로 아마 과제를 수행하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세인트 존 함장의 항해기를 발굴해서 거문도, 흑산도, 또 소안도 등 조선의 남서 해안 방문과 탐사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논문을 국내 최초로 아마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우수한 연구 결과로 인해서 우수 연구자로 아마 선정이 되신 것 같고요. 또 김 교수님은 또 이에 앞서서 작년 12월에 이런 연구의 바탕이 돼서 아마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표창도 아마 수상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2주 전에 우리 저기 HD 한국 조선해양 안광은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 강의를 잘 요약을 한국해운신문의 곽용신 기자가 아주 잘 요약을 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좀 부각이 된 거는 LNG가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높다. 앞으로 이제 친환경 연료 중에서. 그래서 물론 이제 LNG가 화석 연료의 일종이고
CO2 감축률이 15%에서 30%에 불과하지만 이 또 불완전 연소로 또 메탄 슬립이 발생하는 약점이 있지만 또 탄소 포집, 메탄 슬립 저감 기술 뭐 이런 보조 장치를 추가하거나 또 이 메탄을 활용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그 기사를 내주셨고요. 또 한 가지 이 LNG 오펙스는 메탄올의 거의 3분의 1 수준이고 암모니아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한 가지는 2030년 전후로 자율운항 4단계 선박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다만 이제 이 법 제도가 구축이 된다면 자율운항 선박이 4단계 운항이 하는데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주신 부분을 기사로 잘 정리해서 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국산 LNG 연료 탱크 탑재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인도했다는 소식인데요. 하파그로이드에서 발주한 선박인데 싱가폴 익스프레스라는 선박인데 이 선박이 채택한 국산 LNG 연료 탱크는 맥피드라는 고망강강 기반 LNG 연료 탱크입니다. 어, 이 장비는 하나오션과 포스코가 공동 개발을 했고, 이 맥티브는 니켈보다 한 10배 정도 저렴한 망간을 소재로, 이 가격이 저렴한 이 망간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기존 소재 대비 생산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HD 한국 조선해양이 필리핀의 해상 풍력 기지를 구축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리핀의 수빅 조선소는 2006년에 한진중공업이 조성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경영 악화를 겪다가 2019년에 문을 닫게 됐는데 아마 그 당시에 미국계 사모펀드 서브러스 캐피탈이 아마 인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HD 한국 조선해양과 이 서브러스 캐피탈이 공동으로 필리핀 수빅의 해상풍력 생산 거점을 구축을 한다는 소식인데요. 이 수빅의 지리적 이점은 아시아 태평양 해상풍력 시장의 아주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 관련 MRO 사업인데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진출을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MSRA라고 마스터십 리페어 어그리먼트라는 이런 MRO 시장 진출을 위한 자격 조건인데 아마 미국에서 실사도 했고 어느 정도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된다면 상당히 우리 조선 기업들한테 유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향후 10년간 이 전 세계 특수선 시장 규모가 우리 하나로 1,300조 원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미국의 MRO 시장만 봐도 연간 한 2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대단히 큰 시장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김인영 교수님이 고려대 신문사에서 취재한 이 김인영 교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목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자초한 삶들을 위해 해상 변호사 기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김인 교수님은 일본 산코 라인의 31세 최연소 선장이 되었습니다만은 좀 안타깝게 산코 하베스토의 첫 항해 때 사고가 있었고 당시 2등 항해사의 실수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목포 해양대 교수로 부임했고 또 학업을 계속 이어서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에서 또 LMM 과정도 하셨고
또 굉장히 특이한 거는 또 다시 고려대 법학과 학사 편입을 하셨고, 그래서 부산대를 거쳐서 고려대 해상법 교수의 최식 교수님 후임으로 임용이 돼서 세 번의 석탑 연구상을 수상하셨고, 오늘까지 우리 바다 저자 전문가의 대화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소식인데요. 또 김인영 교수님이 이런 칼럼을 이제 부산일보에 내셨는데, 해사법원 설치 건은 이제 우리 해운 관련 또 물류 관련 기업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산이나 인천, 서울에서 각각이 이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도시별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국회에서는 크게 진전이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에 이어서 21대 뭐에도 큰 진전이 없었고 다음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되었는데 다음 국회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요약한 내용은 여기에서 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주간 해상법 주간 브리핑을 우리 김인영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경원, 서경원 예, 우리 예. 차장님 좀 브리핑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잠시만.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회사법원 관련해 가지고는요. 그 물론 이제 우리가 회사 법원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려면 수요가 충분해야 됩니다. 법원이 뭐 저 그 합의부를 두려면 최소한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현재 만들어져 있는 전담 재판부를 좀 활용을 하자는 것이 저희 그 생각입니다. 회사 전담 재판부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수요자들한테 조금 더 인정을 받으면서 사건 수를 늘려가자. 이제 그게 저희 주장입니다. 해상법 중간 브리핑 뭐 그 두 개가 있는데 뭐그 흥미로운 것만 하면 여기 뭐 청구권 경합이라는 문제는 법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50 우리 선박건조 금융법 연구에 요건 이제 HD 현대 지시나 갔다 온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5월 3일 우리가 한 30명이 좀 다녀왔는데 정말 아주 좋은 구경을 그 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같은 것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집 관제센터에서 선박이 이제 관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 이렇게 받고 어, 이 조선 쪽에서도 이 디지털화가 자동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조선이 이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AI나 로봇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도입이 되어서 인력을 줄일 수 있다면은 우리 조선소도 아주 전망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KSS 회원하고 예, 예, 103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호 근데 이게 당사자의 약정,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뭐 분쟁이 생기면은 그 민법이나 상법 등의 그 법률이 그 분쟁 해결의 어, 기초가 된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법률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판단이 나오겠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 그보다 앞에 그 적용되는 것이 계약 자유 원칙이라고 당사자가 우리 요 계약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약정을 했다면은 법원의 판사님은 그런 약정을 우선적으로 그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규정을 우리가 임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손해배상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약정을 비트코인으로 하겠다고 했다면은 그 이 민법 제 394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한다는 그 약정이 우선 적용돼 가지고 그 손해배상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사자의 약정이 일방을 너무 불리하게 하면 그것도 무효가 되는 규정들이 있고 우리 상법에도 그 운송인의 포장당 책임 제한 이런 것들을 어, 상법에 있는 규정보다 더 낮게 하면은 송화인을 불리하게 한다 해서 어, 무효가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요 선박 건조 과정에 대한 기사가 나가지고 좀 제가 좀 올렸습니다. 펜스타 그룹에서 현재 펜스타 미러컬이란 배를 대선 조선에서 저 건조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선박 건조가 이루어진 과정 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 1번에 이제 신족락이 체결됐고요. 두 번째 강절단식 철판을 이제 자르는 거죠. 강제 절단식을 가졌다. 세 번째 이제 블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합하기 때문에 뭐 블록의 85% 가량이 제작이 완료됐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게 용골 이제 킬 레이딩이죠. 용골 거치를 한 다음에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있고 다섯 번째 이제 시 트라이얼 시운전을 거쳐서 2025년 3월에 인도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섯 번이 나누어 가지고 선수금을 주는데 선박 건조 계약, 강제 절단식, 용골, 거치, 시운전, 인도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참 잘 하고 있어서 우리 공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부탁드립니다. 에콰수소입니다. 여기 보니까 CJ 대한통운이요. 인천의 그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생산된 액화수소를 탱커 트레일러에 실어 가지고 전국 6개 충전소로 운송한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화주는 이제 어, 그 액화수소 플랜트가 되고 운송인이 됐다. 이제 그런 취지의 그 기사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액화 수소는 상온에서 기체인으로 그 이제 영하 253도로 냉각하면은 이제 액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운송이 아주 용이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요 운송은 이제 육상 운송이 됩니다. 유- 우리나라 인천에서부터 전국 각지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저 하는 해상 운송하고 육상 운송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육상 운송법은 운송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좀 운송인은 해상편보다도 좀 불리한 그런 형편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전쟁 구역인데 홍해를 통과하는 전기선사 순간 예, 말씀이 끊긴 것 그래서 같습니다. 아까도 그래서 아니 여기 지금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지금 이제 홍해 전쟁 때문에 배들이 못 다니는데 여기 중국의 컨테이너 요 선사들은 중국 군함이 호위를 해가지고 전혀 문제없이 홍해를 지나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사 내용은 다른 나라 다른 그 컨테이너 선사들은 희망 보고 돌아가는데 여기는 이제 그 홍해를 지나갖고 지중해로 가니까 훨씬 짧은 기간 동안에 운송이 가능해서 경쟁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주들도 부산이나 인천에서 이제 상해까지 짐을 갖다 주면은 거기서 이제 코스코가 짐을 싣고 홍해를 통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이제 상당히 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부산항에서 인천항 그리고 또
상해까지 이 가는 데는 피더선을 이용하거든요. 조그만 배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상해에서 원양 전기선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원양 전기선사가 이제 부산 혹은 인천에서부터 상해까지 그 모든 운송 구간을 커버하는 선화증권을 이제 발행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를 마치겠습니다. 아,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해상법 주간 브리핑은 굉장히 그 많이 배우고 새로운 소식을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경원 박사님의 해운 저널 읽기. 서 박사님 가능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에 9시부터 10시까지 해운 저널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 서경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30분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된 관계로, 오늘 다뤘던 그 내용들에 대한 헤드, 내용들만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이나 이제 매주 다루는 저희 그 주제 상세 부분들은 토요일 아침에 참석하시면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일 다뤘던 문제는 이제 5월 10일 컨테이너 상하이 운임 지수가 2,300선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공유가 됐습니다. 이게 유럽형, 특히 유럽향 운임이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노동절의 이제 소비 급등과 이제 희망봉 우회로 인한 선박 공급 부족 영향에 의한 겁니다. 파나마 운하가 가뭄이 해소됐다라는 희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통항을 저희 24척으로 제한했던 거에서 32척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유가 됐습니다. 해운사 1분기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일단 신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저희가 오늘 그 모임에서 자세히 다루긴 했는데 HMM이 1분기에 이제 매출이 2조 약 3천억 정도가 났고요. 영업이익이 4,070억이 났습니다. 페노션도 이제 9,7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980억 정도 났고요. 대한해운과 흥하해운, 대한상선도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좀 다소 특이했던 부분이 대한해운의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가 났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부동산 관련한 분양 사업이 한 515억이 대한상선의 영업이익으로 잡혀 있어갖고요. 해운 실적으로는 한 752억 정도가 대한해운의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오늘 내용이 공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 관련해서 해운과 영국의 이제 해운에서 다루는 분규의 대부분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저희가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영국법에 대한 그 영국 중재법이 개정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2024년 그 중순경에 공표를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요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세세한 거는 저희가 다루기는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중재 합의로 지금 중거법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중재지법을 자동으로 적용한다라는 이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령에 이제 있는 호주 옆에 있는 뉴칼레도니아라는 곳에서 지금 대규모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소요 사태,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뉴칼레도니아라는 국가는 그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한 25%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저희 전기차 관련해서 그 니켈은 주요 그 자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박들이 기항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항만 폐쇄가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 선원들의 이제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운항상 주의가 이제 저희가 그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공유가 됐습니다. 이거 달리오 관련해서 정말 그 저희 강동화 박사님이 자료를 준비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잘 해주셔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화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시면 모두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지금 달리오의 사고 내용 이후의 과정들을 저희가 지금 사실 업데이트는 잘 못 받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동화 박사님이 정리를 잘 해주셔갖고 요거를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락을 해주시면 강동화 박사님이 또 마침 망에 들어와 계셔서 발표를 해 주실 수 있는데 시간이 안 되시면 저희 차례차로 저희 전월 읽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뭐 괜찮으실까요? 서 박사님, 예, 예. 저도 아침에 참석을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데 너무 한 좋죠. 예. 5분 안에 요약을 해서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예, 무리한 부탁인가요?
예, 예, 달리오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강동화 박사님이 지금 망해 계셔서 박사님 5분 안에 요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예, 예, 뭐 책임 제한 사실만 잠깐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서요. 예, 제가 화면 공유만 잠깐 하겠습니다. 아직 뭐 자료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서, 예, 뭐 저희도 회사 목적으로도 만들고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실제 그 다음 주에 해양안전심판원 교수님이 주최하시는 강의가 있어서, 뭐 사실관계는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보험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그리고 그 미국의 NTSB라고 미국 미 연방 뭐 해상 뭐 회사 운송 안전 뭐 위원회라고 해서 미국 코스트가드와 별도로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조사를 시행하고 사고 원인을 밝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징계를 하거나 처벌하는 기관은 아닌데요. 보시면 14일자, 5월 14일자로 이렇게 그 초기 보고서를 발간을 하셨고요. 발간을 했고 실제 보시면 교가까지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은 두 차례에 걸친 선박의 블랙아웃 그러니까 뭐 전력 소실이죠. 전력 소실에 따른 조종 능력 상실을 해서 실제 1차 블랙아웃이 발생했던 이제 그 당시에 시간을 보면 뭐 새벽 1시 25분경 그리고 나서 2차 블랙아웃, 그다음에 3차 충돌까지는 한 3분 30초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 것으로 이렇게 조사 보고서당에는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두 차례 블랙아웃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계속하고 있을 것 같고 제가 보험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보험사다 보니까요. 과연 이게 한국에 있는 선사들이 저희 같은 보험사나 선사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속 스터디 중입니다. 근데 제가 요 그 P&I 보험 역사상 그 발생한 손해 측면에서 발생한 그 가장 큰 사고들을 이렇게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 뭐 연도별로가 아니라 금액별로 나오는데 지금 제가 요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면 저희 보험자 입장에서는 왼쪽에 이 사고가 재물 손해에 한정된 겁니다. 이 사고가 약 4,250만 불, 그러니까 하나로 한 570억에 끝날 거냐, 아니면 오른쪽 빨간색에 약 3조 원이나 5조 원에서 끝날 거냐, 이게 지금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고 다투어질 예정입니다. 그 즉 뭐냐면 그러니까 선주 책임 제한이 인정이 되면 570억이 끝나는 거고요. 선주 책임 제한이 미국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되지 않거나 그러니까 깨지게 되면 지금 예상 손해는 3조 또는 5조 원까지 얘기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 보험자나 선사가 납부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3조에서 5조의 수준이 어느 정도 사고냐면 그러니까 사고, 해상 사고 역사상 가장 큰 사고가 됩니다. 보시면 골든 레이는 뭐 우리나라 선박이기 때문에 글로벌 선박이 한 1조 이상 손해가 발생했고요. 가장 큰 사고라는 이제 크루즈선 코스트 콩코디아 2012년 사고가 손해가 P&I 손해가 약 2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3조에서 5조를 예상한다. 결국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책임 제한을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감정적인 부분 들어가면 안 됐고, 결국은 법리적 사실적인 문제지만은 왜 이제 책임 제한이 이렇게 미국에서 인정이 안 될 뭐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요 화면에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화면이 실제 미국 법은 책임 제한이 인정에 관한 부분이 미국 법 현지법을 별도의 법이 있으면 선주 책임 제한법 및 연방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배제 사유에 보시면 선주는 사고를 야기한 선박의 상태 또는 과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지만 책임 제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사고의 원인은 사고 당시에 블랙아웃이 맞는데 그러면 그 블랙아웃에 기인한 그 이전의 사고들이라든지 선주가 알 수 있었던 사고였다면 알 수 있었던 본선의 문제였다면 이제 프리비티가 인정이 돼버린 거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 지금 조사 당국도 그러니까 제가 그냥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제가 그냥 감정적으로 이제 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조사 보고서의 초기 조사 보고서는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구글링을 해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고 하루 전날 그 본선 저반 중에 그러니까 선원의 실수로 단순 실수로 블랙아웃이 한번 발생했던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단순 실수였기 때문에 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러면 왜 제가 빨간색을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냐?
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without privity와 knowledge가 없어야지만 책임 제한이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with privity가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선주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사고였다, 뭐 원인이 있었다, 결함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책임 제한은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다른 제약 국가들을 보면 배제 사유는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 그러니까 중과실보다 더 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책임 제한이 깨질 수 없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미국은 다르게 정하고 있다. 그래서 저 미국 법원에 이제 뭐 한 60년간 통계를 보면 실제 선주가 책임 제한을 신청한 사례에 약 한 39% 정도만 책임 제한이 인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61%는 책임 제한이 안 받아지고 결국은 선주가 책임을 제한하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한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구체적인 부분까지 좀 들어가겠지만은 전 세계 재보험자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코리아 피나 클럽이 재보험단에서 쓰는 재보험자나 이 사고가 난 P&I 클럽의 재보험자나 IG 클럽의 재보험자나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보험료가 상당 부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약 3주에서 5주에 발생하면 예컨대 2012년도 코스트 콘코디아 사고가 났을 때 여객선의 뭐 전체적인 재보험료는 한 40% 정도 인상이 됐다고요. 여객선 한 120%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GXL이랑 보험 다른 수준이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선사에 이 사고 하나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분석이라서 저희도 보험자뿐만 아니라 선사, 재보험자, 그다음에 보험 중개사 모두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책임 제한 인정되는지 여부, 그다음 적정한 손해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계속 스터디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네. 강동화 박사님, 감사합니다. 강동화 박사님은 코리아 P&I에 근무하고 계시면서 지금 미국에서 발생한 이 사고를 아주 잘 정리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고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큰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제 2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교수